전쟁기념관 앞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 준비 관계로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하위 한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현근택 민정수석원 부원장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불체포 특검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를 국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돼서는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름 공개 안 되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명 투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주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검토해 보기도 했었는데 미리, 그러니까 국회법에 일단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마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현근택 부원장님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기명으로 바꿔서 체포동의안 찬성 반대가 가려진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이제 평생 원수되거나 평생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히려 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국민의 여론은 보겠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의원들은 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오히려 무기명으로 하는 게 가결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자율투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인사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지금 이제 무기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는가 하는 거 나름 다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의원들끼리 서로 좀 안면 받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애초부터 이렇게 국회법 개정할 때 그런 것들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말씀 종합을 하면은 국회의원들끼리의 관계를 국민과의 어떤 신뢰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훨씬 더 중요시하죠. 네, 평론가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또 해야 될 질문이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이냐, 이게 있는데 핫했던 말, 이종훈 평론가님 무엇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티벳 관련해 가지고 티벳 사태 관련해서 70년 전 일을 외교가에서 부각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발언을 좀 해서 불교계가 또 상당히 또 발끈했죠. 그래서 불교계 쪽에다 이제 사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전에 민주당이 그래도 그나마 인권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티벳 인권 문제 최근에 문제 제기하기도 했고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왜 우리 민주당은 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 중국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그쪽 정부 좀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티베트 문제가 50년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도 계속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인도 쪽에 많이 이제 넘어가 계시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도 매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티베트뿐만 아니라 지금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국가하고 거기에 소수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체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 있는 문제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북한 인권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북한의 특수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인권은 이거는 시기와 시대라든지 아니면 정당, 여야, 보수, 진보는 떠나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티베트 인권 문제는 아직도 유의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좀 둔감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 좀 둔감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근택 부원장님이 꼽은 핫했던 말은 뭡니까? 이번 주 아마 지난주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문제가 이제 수능 입시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이나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서 뭘 하냐 이랬더니 우리 박대출 국민의힘 집행위원장께서 입시 비리, 정책위 의장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실수를 많이 하네요. 조국 일가 입시 비리를 수사해서 입시 전문가다, 딱 얘기해서 역시 이 검찰 이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검사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수사를 해봤으니까 전문가다. 금융범죄 수사하면은 금융 전문가고, 기업범죄
뭐 수사하면 기업 전문가라 생각할 수는 있어요, 본인들은.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수사를 했으니까 전문가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수능 문제 지금 평가원 누가 하냐 이 문제 나올 때도 뭐 그럼 검사들이 하면 되겠네. 문제 출제도 검사들이 하면 잘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코드를 맞춰도 너무 맞춘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이주호 장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전문가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런 수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이 뭘 배워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 또 얼마나 예전에도 장관도 했고 처음도 아니고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한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고 정책위장 이런 분들이 수사했으니까 전문가다. 그러면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한 8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박대출 의원과 이주호 장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가 많죠. 예, 그리고 뭐 일단 뭐 대통령 문석열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이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뭐 입시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사실 다 그렇죠. 또 네.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다들 최대의 관심사는 일단 자녀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거의 입시 전문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그 입시를 앞둔 자녀를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만큼도 아마 잘 모르실걸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교육 부분을 함께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뭐 수능 출제 경향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에서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특히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지금 이제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좀 약간 부조리들 뭐 그런 거에는 혹시 좀 뭐 수사도 해보셨고 하니까 좀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출제 경향까지 언급한 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수위의 발언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이 가장 놀란 게 사실은 그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 전문성도 좀 강조해야 되겠고 또 이미 나온 발언 수습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쪽 해명 나오는 거 봐도 그 사교육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몰아가는 사교육 비리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좀 특히 이 수능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이건 파장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범 교육평론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사교육시장 출신인데 사실 이런저런 교육에 대해 좋은 제안 많이 하시는 뭐 분인데 글을 통해서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절한 지적을 이렇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다니 이게 이제 감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감상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렇게 좀 돌발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여당이 좀 이걸 커버를 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또 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능력일 텐데 지금 현근택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런 발언 들으면 또 국민들은 잘 이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따지면 뭐 저는 이제 편의점 음식 전문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편의점 음식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의도 이슈 몇 개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가장 최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했는데 이것도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법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현근택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받아들일지로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뭐 집행정지라는 게 그렇게 엄격한 요건을 필요한 건 아니고 보통 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거나 요 두 개로 보거든요. 근데 보통 직위를 잃는 경우에는 그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그냥 인정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필요라는 거는 본안 소송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두 개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걸 받아주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번에 기각한 거거든요. 이걸 받아주면 더 혼란스러워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이 집행정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복귀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나 법원이 지금까지 쭉 추세는 그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가급적 줄여갔거든요.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법부 역할이고 이랬는데 기본권 보장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했다는 게 참 저는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임기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효성은 없을 수 있어요. 실효성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잘못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를 해서 면직하고 그다음에 잘라도 문제 없다. 이런 신호라서 저는 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다룰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을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이걸 한쪽적으로 올려놓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줬을 경우에 훼손되는 공공복리가 있느냐 그렇죠. 이걸 또 한쪽적으로 올려놓고 이제 저울질해가지고 어느 쪽이 큰가냐에 따라서 기각을 하거나 뭐 인용을 하거나 하지만 또 이 결과가 반드시 본안 소송의 결과와 직결되는 건 또 아니어서 이 본안 소송은 또 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뭐 그렇게 엄청난 의미다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법원의 이런 결정과 뒤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책이 뭐냐에 따라서 또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동관 이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곧 지명을 한다. 이런 관측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가져올 정치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이제 훨씬 부담 없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 특히 야권에서 그런지 뭐 그 비판도 좀 하던데 어찌됐건 뭐 사법부의 결정은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뭐 그런 고려까지 해가지고 저는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됐건 뭐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뭐 논란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이동관 그 특보가 만약에 그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 뒤의 일도 사실은 이제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관 그 특보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 언론계 블랙리스트 사태 그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 정권에서.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사실은 뭐 인수위 때부터 뭐 언론계 뭐 뒷조사한다 이 논란이 벌써 불거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뭐 사실은 이제 방송 막 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방송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이제 뭐 들은 얘기들 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상당한 정도의 뒷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바가 있고 뭐 그 당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게 이미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거로 결국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지금 다름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개혁 부분도 사실은 지금 뭐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미 MB 때 교육개혁 한번 시도했다가 사교육 뭐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 다시 불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개혁도 좀 똑같은 그런 재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말은 언론개혁 이야기를 이제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략 이제 눈에 좀 보여서 약간 좀 우려되는 바가 꽤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논란이 많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의 국정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 정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 지금 이른바 친윤계의 상당수가 주력이 구친이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 그 네트워크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이제 받았던 그 상황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본인이 아끼는 검찰 출신들이 이런 국정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건 아니고 하니까 국정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특히 개혁 관련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친이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구친이계가 했던 개혁 방향이 예를 들어 뭐 성공적이었다라든가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이런 비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MB 시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바고 실제로 뭐 특히 개혁 관련해서는 실패했던 그런 이제 경력자가 지금 다시 좀 재등장해서 이걸 다시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현근택 부원장님은 이 네.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철학이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봐요. 지금 KBS를 보면 딱 보이거든요. 지금 주변에 다 무슨 이렇게 막 조화 막 걸어놓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짠 나타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 플랜카드를 몇 개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한 개인이 아니면 뭐 집단 지성으로 모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주변에 KBS의 뭐 편파 보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물러나라 방만 경영 이런 거를 지금 핵심이 지적하는 결국은 네. 이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이 문제와 지금 어쨌든 대표이사 사장이 이제 물러나라 이 용태를 걸어놓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하진 않는다고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집권 세력이나 여기에서 약간 배후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방통위에서는 어쨌든 절차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신료 분리를 2대1로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야당에서 추천했고 임명했으면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물론 한상희 위원장이 없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방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뭐 친이계 둘러싸인 것도 있지만 본인 생각에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방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분들 이게 또 결과적으로도 어떻게 갈지도 대충 예상이 되죠. 그냥 한번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가려는 거는 저는 아마 뭐 대통령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진행자로서 뭐 약간 그런 말씀 드리면은 의견 표출은 뭐 누구나 KBS 주변이든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현행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진행자니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여의도 이슈 중에 아까 앞서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 돌아온다 이 얘기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뭐 전국에 또 핵이 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야말로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을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세게 이명박 전 대표하고 이재명 그 대표하고 대립각을 확 세우면서 본인의 이제 그 이미지를 그렇게 각인시키면서 확 나오는 그 세게 치고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당분간은 로키 전략으로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싹 전환한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동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보였던 뭐 일련의 그 뭐 행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일단은 로키 전략으로 좀 가다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을 무렵 그리고 공천이 서서히 다가올 무렵 뭐 그런 즈음에 뭐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슬슬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님은 뭔가 도모한다 어쨌든지 간에 네, 그런 그럼요. 말씀인데 네. 현근택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도모하겠죠. 정치인이고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뭐 아니면 뭐 어디 시도지사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권을 염두에 뒀던 분이고 지난번에도 당연히 도전했던 분이고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려면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이 세력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총선에 뭐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도왔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많이 당선시키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핵심은 당연히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세게 나와서 하느냐. 예전에도 아마 당대표 끝나고 때 보면 뭐 후원회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막 뭔가 논쟁을 막 이렇게 세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역할은 할 거다라고 보고 그거 안 하면은 다음에 도모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혁신이 만들고 뭔가 좀 이제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딱 와가지고 내가 뭐 거기에 중심이 되겠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조용히 도모는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말씀처럼 로키로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 뭐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신당론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후죽순 뭐 금태섭 신당론, 양향자 신당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조국 신당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뭐 잘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은 좀 상당히 조성된 측면이 있다. 최근에 뭐 부동층이 많이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있습니다만 양당이 워낙 이제 극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뭐 국정 관련해서는 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고 민생 관련 입법도 지금 별로 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제3당이 나와서 중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양쪽 정당을 긴장시키는 역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은 상당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쪽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현근택 민주연구원장 부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눴고요.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